윤리 강의 맡은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를 이제 시작하니까 저는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그 강사들 중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CFL이랑 AR을 봤을 텐데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개괄을 좀 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고 계시면은 제가 핸드아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아웃이 약 79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이 79페이지로 대부분 수업을 할 거고요. 슈에이저는 그냥 문제 푸는 정도로 볼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핸드아웃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패스레이트를 좀 볼게요. 레벨 1 패스레이트. 레벨 1 패스레이트 보시면은 이게 CBT로 전환해서 영향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44%에서 2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래도 3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레벨 1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킨텍스에서 시험을 봤는데 가면은 이제 저희가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시험비가 들잖아요. 근데 가면 진짜 이게 얼마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한 20-30% 이상 안 오세요. 아주 사실은 CBT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안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는 너무 낮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도 여러분 보실 텐데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윤리는 굉장히 전략 과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에틱 출제 비용이 레벨 1에는 15%에서 20% 굉장히 높죠. 레벨 2는 10에서 15%, 레벨 3도 10에서 15%예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CFA 그쪽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스코어링이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미니멈 패싱 스코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 후에 내부에 이제 리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미니멈 패싱 레코드 스코어라는 걸 정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미니멈 패싱 스코어를 그때마다 조절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최대 정답률이 70%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험상 65%에서 70% 정도는 정답률을 맞으셔야 레벨 패스가 되시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 처음 들으실 수 있겠지만 ARCP나 이런 것처럼 문제은행식이 아니에요. 매번 새롭게 내서 매번 수능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대 평가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65%에 70%라고 다 이제 패스 레이시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해서 윤리를 다 맞았어요. 그랬을 때 15% 출제했을 때 합격에서 차지한 비율 중에 윤리 다 맞았다. 해피하게 생각을 했을 때 23%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하고 갔다 하면은 시험을 23% 안고 가는 거예요. 안정감을. 그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 2, 3가 80%의 내용이 계속 겹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벨 1에서 잘 잡고 가면 계속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레벨 2, 3를 갔을 때. 그리고 만약에 20% 출제했다 가정했을 때는 30%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과목으로 30%를 커버할 수도 있다. 물론 다 맞았다는 전제지만. 그래서 윤리가 뭘까라고 처음에 이게 만약에 재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윤리를 왜 배우지?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에서 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CFA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투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문가로서 우리가 CFA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투자 전문가의 자격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특히 이 자본시장에서 내가 어떠한 자본시장의 그 완전성을 저해하는 일들을 못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겠다. 강력하게 우리가 CFA 교육 단계부터 강력하게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윤리 과목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럼 윤리라는 게 어떤 것들의 내용이 있냐면 기본 개념이 있고요. 윤리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너무 간단한 근본적인 이슈. 윤리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요. 레벨 1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중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게 10% 정도? 그리고 앞으로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린 CNS라는 개념이 있어요. 코드 앤 스탠다드. 그리고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7가지 주제에 22가지 서브 주제예요.
이거를 다 외우시면 80%, 100%, 60% 커버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80% 말씀드렸지만 이 CNS를 만약에 1차 때 내가 너무 다 했다, 너무 완벽해 라고 하시면은 레벨 2 가셔서 공부 안 하셔도 100%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인 과목이다, CNS만이요. 깁스라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 평가를 할 때 내 성과를 누구든지 과장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렇게 좀 조합을 해가지고 성과를 좋게 누구든지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글로벌하게 똑같은 평가를 가지고 하면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깁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깁스가 어떠한 기준인 거죠. 성과 평가를 할 때 특히 이제 자본 운용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본 운용사가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자기의 성과 평가를 표현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너네가 평가를 해 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레벨 1 때는 정말 간단한 것만 배워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 한 20분? 10분 정도만 설명하면 웬만큼 다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커리큘럼 요즘 여러분들 잘 안 보시잖아요. 커리큘럼도 깁스라는 건 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짧은데 그래도 한두 문제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가시면 좋다. 그 다음 SM 메이저 코드는 뭐 거의 비슷해요. CNS를 알면 SM 메이저 코드까지 거의 다 커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CNS 잘하면 우리 그 윤리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CFA 처음 봤을 때 이페스나 여러 가지 뭐 유명한 그 CFA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 강의 홈페이지를 가서 후기를 엄청 보잖아요. 코스피나 이페스를 가서 이제 강의 수를 보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또 카페 이런 데도 많고. 그런데 가보면 아, 윤리 하지 마라, 해봤자 점수 안 오른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수험생 때 하다가 아, 이거 내가 공부한다고 될까? 그래서 막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윤리가 공부해도 안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험 중에는 약간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지겹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윤리 뭐 배우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지문에 굉장히 막 다양하게 막 여러 사람들하고 회사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안 잡고 약간 느낌을 푸는 거예요. 보다가 얘가 이래서 이거 위반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느낌으로 풀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방법은 뭐냐면 키팩트를 찾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출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단서 없이 어떤 걸 결정하라고 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배경 설명이 있다가 특정 단서를 던져주고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키팩트, 센텐스를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걸 딱 놓고 그 키센텐스를 딱 찾아보시고 이 센텐스가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거에 유추해 봤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사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스터디를 하는데 이론 중심. 여러분들이 뭐 윤리는 딱 봐도 암기 과목 같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 이 7-22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사실을.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또 얘기하냐 할 정도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그 22가지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유사한 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이론을 빨리 그냥 습득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결국에는 법이거든요. 법 같은 거거든요. 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던져주고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법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판례라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론만 계속 외우시고 이거는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시험 보러 갔다 다 틀리는 거죠. 왜냐면 사례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실 때 이론을 주구장창 외우는 건 제 강의로 최대한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파악을 하시고 최대한 사례를 많이 보시면서 이런 상황에선 이래서 위반이구나, 이런 거를 쌓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외울 거냐? 외울 게 아니죠. 네, 이것도 제가 어떻게 외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처음으로 그냥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2, 3차 가면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피어스 이러고 있어. 머리에 딱 넣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PC 이렇게 머리로 기억을 해요. PC. 그리고 PC가 애널리스트래요. 사무엘 피터. 아니 보통 이제 P를 보통 또 기억하죠. PC가 있고, PC가 있구나. 근데 B사와의 CEO와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의 내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콜을 진행한 동안 영업사원과 사무실을 들락날락하였고 영업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콜이 끝나기 전 고객사들이 자신들의 B사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P는 CNS를 위반했습니까? 위반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위반했을까요? 어떤 윤리 기준에 위반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요. 제가 앞으로는 회사는 이렇게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회사는 이렇게 하시고 임무는 동그라미 하고 펀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CBT잖아요. 손으로 못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회사 이름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PC 얘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B사가 있는데 CEO가 있고 PC와 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놓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내가 영어가 좀 어렵다 부조가 안 됐을 때 1번 이렇고 2번 볼게요.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뭔지 아시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 NC는 다른 회사 트레이더로부터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이틀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대요. NC는 회사 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부터 수십만 주를 구매하는 주문을 받았고 NC는 발표 전날까지 앞으로 아침까지 적극적으로 주문을 실행했대요. 자, 여기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 7-22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내용의 주제를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매터리얼한 non-public information이라는 주제예요.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중요한 파블릭이 아닌 정보를 사용했을 때 위반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걸 가지고 뭔가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매트를 한지 안 한지, 파블릭인지 아닌지 이걸 알았다고 해도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해야지 이게 위반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 했잖아요. 1번이랑 2번 중에 위반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위반이 아니에요. 뭐가 위반인 것 같으세요? 1번하고 2번 중에?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거라 믿고 정답은 1번만 위반이에요. 1번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접하지 않고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가다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저의 옛날에 많이 틀렸던 그 느낌을 해볼게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가지고 했네? 주문 실행했네?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반을 해놓고 역시 윤리는 나랑 안 맞아. 그냥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은 첫 번째 매트리얼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냐? 매트리얼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가 매트리얼이라는 거예요. 네, 적지 않으셔도 나중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부에 중요한 사람이 혹은 유명한 어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에서 매도라고 의견을 냈어요. 레포트를 냈어요. 그럼 다음날 주가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famous analyst라고 적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M&A를 한다.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다.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큰 이슈가 생겼다. 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non-public은 until disseminated.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기 전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위반이에요. 되게 어렵죠. 근데 첫 번째는 위반이고 두 번째는 왜 위반이 아니었냐면 일단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여기서 왜 위반이 아닐까요? 트레이더가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까 뭐라 했죠? 내부에 중요한 건. 트레이더는 여러 가지 정보를 루머를 막 취합을 해요.
그 뭐 얘기 저에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내추럴이 한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 거였어요. 이거를 아무리 지금 여기 다른 건 다 적용돼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 자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시장 가격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액션을 취했잖아요. 주문을 했잖아요. 여기는 위반인데 이 말한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위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전에 사례를 보면은 1번 사례를 보시면은 이 누구예요? CEO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죠. 뭐라고 했죠? 내년 영업이 크게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했는데 뭐 이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영업사원들이 듣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에 매트리한 거 충족됐죠. 그리고 콜했잖아요. 콜 자체가 non-public인 거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한 거잖아요. until disseminated 된 거잖아요. 사용까지 했어요. 세 개 다 충족됐으니까 위반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위반이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네,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사례를 아셔야 된다.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수험생 때. 뭐 수험 공부하면서 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습득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한글로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영어 문제를 푸시는 게 더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영어보다 한글이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례가 뭐냐면 CFA 협회에서 낸 사례예요. CFA 협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이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 똑같이 커리큘럼에서 206문제를 똑같이 실었어요. 커리큘럼에. 이그제플에. 근데 슈에이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커리큘럼 CFA 협회에서 나온 거고 2010년 년도인가에 개정하고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커리큘럼 이그제플이. 그러면 당연히 협회에서 중요하다고 하고 홈페이지도 나오고 커리큘럼에도 나오는데 이걸 알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출제자 입장에서 이걸 당연히 파악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영어로 요즘 20줄짜리도 있어요. 이 209개 중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에 보시면 다 번역했어요. 최대한 4줄로 끊으려고 노력하면서 209문제를 다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데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알고 파악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팩트를 제가 다 줄을 다 쳐드렸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아 이게 이래서 위반이고 이래서 위반이 아니구나 혹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커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셔도 어느 정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22번을 여러 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들으시면은 이론도 습득하고 사례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짜증나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 내용과 전략을 좀 볼게요. 이 모듈이 지금 슈에이저 그 커리큘럼 구조로 5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커리큘럼 보면은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듈 1은 기본 개념, 에틱이란 무엇인가,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거고 모듈 2는 CNS의 7-22가지 주제가 어떤 게 있어요? 끝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그걸 모듈 3에 가가지고는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갑자기 깁스가 나와요. 10% 아까 말씀드렸던 4페이지만 끝나는 거 나오고 갑자기 모듈 5에 또 에틱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은 이 앞에 나왔던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사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 22가지 사례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 CNS만 알면, 그러니까 3번만 커버하고 나머지 사례를 알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듈 5를 제가 커리큘럼을 봤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거는 좀 수업 시간에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209개 사례 다 볼 거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2에 하면 80% 다 해결된다.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고,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러한 방법을 써가지고 처음엔 좀 오래 걸렸는데,
레벨 1, 2를 제가 원래 공대생이거든요. 근데 레벨 1 전에 뭐 재무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 레벨 1 한 3개월, 레벨 2 4개월, 그 다음에 바로 AICP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7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3차는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직하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제가 그냥 전달 한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일단 다 들으시고 강의 들으신 다음에 내용 한번 내가 잘 이해했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그 윤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1회독을 한번 해보시고 뭐 서브노트를 하라고 하시는데 서브노트를 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론은 자격증은 빨리 따야 되잖아요. 빨리 따려면 이론을 다 외워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1번하고 2번까지는 인지의 과정 3번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슈에이저, 모듈 퀴즈, 커리큘럼, 이그젬플, 뭐 테스트 뱅크 이런 식으로 하고 과목을 옆에다 쫙 쓰고 그걸 내가 몇 번 봤는지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중에 틀린 문제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번, 아까 2번 문제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뭐 자기가 전쟁을 나가도 딱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가 승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문제를 그냥 문제를 푸세요, 일단. 문제를 푸는데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의 사고는 뭐였어요? 정답의 사고. TC는 매트리얼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매트리얼하지 않다. 이게 정답의 사고잖아요. 근데 내가 그전에는 오답의 사고를 예를 들어 했어요. 근데 맞았으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이걸 알아서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일 있다 보든 한 달 있다 보든 처음 봤는데 맞았으면 정확하게 찍어서 아니고 맞았으면 다음에 봐도 또 맞아요. 이게 불안하시면 나중에 처음부터까지 다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틀린 게 1, 2, 3, 4, 5 쭉 있는데 1번은 맞았어.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틀린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틀리잖아요. 그걸 보고 다시 본 거예요. 아, TC가 바로 정답을 보는 거예요. TC가 우리가 문제 많이 맞추려고 처음에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TC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트레이더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0번까지 있다 하고 다시 틀린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딱 내가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이거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CBT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CBT니까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칠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또 생각이 안 났어. 그럼 또 칠해. 또 틀렸어. 그리고 다시 문제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맞았어요. 그럼 맞았다고 표시하고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는 2번만 해도 기억이 나고 어떤 문제는 100번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특히 막 문제 푸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처음에 내가 100개 중에 50개를 들었는데 강의 들으시면 웬만하면 50개는 맞아요. 다음에 25개로 줄고 다음에 한 5개로 줄고 이런 식으로 쭉 줄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론을 보시잖아요. 그때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딱 그 이론을 보시면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이거 하나부터 쫙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쫙 훑고 그 다음에 하나씩 채워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따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해야 되면 합격을 하겠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아까 그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서 모든 문제를 맞출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슈에이저 모듈 퀴즈, 커리큘럼 이그젬플 그리고 커리큘럼의 프랙티스 프로블럼 이거 완전 기본이거든요. 이것만 진짜 다 맞추셔도 웬만하면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의 이것만 보고 갔고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게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뱅크나 다른 마기징을 본다? 그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것부터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나는 마지노선 다른 건 못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막 불안해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진짜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이그젬플 말고 다른 과목이랑 합쳐서 말씀드리면 모듈 퀴즈, 슈에이저에 있는 모듈 퀴즈, 예제, 특히 예제 모듈 퀴즈, 예제 너무 기본이에요. 무조건 풀으셔야 되고 커리큘럼 프랙티스 프로그램 무조건 푸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나마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남으시면 마귀 문제 푸시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테스트뱅크 푸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전 충분히 그 합격하실 수 있다. 그러고 보신 다음에 틀린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답 맞을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는 뭐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들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슈에이즈를 읽어보신다. 윤리는 슈에이저 읽지 마세요. 다시 한번 슈에이저를 읽거나 아니면 강의 노트를 본다 하면 다시 한번 정리가 쫙 되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딱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물론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그젬플도 마찬가지예요. 이그젬플 지금 206까지 되니까 되게 한글로 해도 많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속으로 딱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위반인지 파악됐으면 버리고, 안 되는 것만 이런 식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안 되는 거 보시면은 나중에 한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진짜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고, 아 이것만 딱 키스펙트만 딱 봐도 아 이래서 위반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그젬플도 똑같이 봐달라, 공부할 때, 그 복습하실 때. 그 다음에 리딩 60, 아까 뒤쪽에 그 앱 어플리케이션 있다는 건 이건 강의에서 커버 안 해드릴 거고 어렵기 때문에. 네, 슈에이더 모듈 퀴즈 다 풀어드릴 거고요. 커리큘럼 프랙티스 프로그램 이 강의에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 강의한다고 좀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다 영어로 혹시나 표현이 불안하실까 해서, 이건 당연히 이 문제까지 제가 한글로 바꾸진 않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드렸던 7-2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4페이지인데 제가 그냥 모형화 한 거예요, 제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이쪽에 칠판에 한번 써드릴게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만 했더니 좀 마음에 바로바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써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주체별로 본 거예요, 주체별로. 처음에 MC가 있어요, MC. 멤버 and candidate. 앞으로 줄여서 MC라고 할게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으셔도 여기 지금 다 있는 거 그냥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멤버는 제가 이제 멤버인데, 시험에서 통과하시고 그 경력 채우는 거 있잖아요. 경력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뭐 매년 그 멤버 가입할 때, 멤버 갱신할 때 뭐 조사 같은 거를 해요. 너 혹시나 뭐 법적인, 사법적인 이슈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그냥 답변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회비를 내셔야 돼요. 회비를 안 내고, 거기 뭐, 인디드나 이런 데다 올리면은 이메일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 또 회비도 안 내놓고 왜 여기다 올리냐. 그래서 회비까지 낸 사람을 우리가 멤버라고 해요. 그리고 캔디데이트는 이것도 CFA 입장에서 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캔디데이트는 시험에 등록한 사람. 네, 등록한 사람. 그래서 올해 시험 보는 사람들. 캔디데이트. 그래서 앞으로 줄여서 MC라고 할게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후보자일 때나 아니면 멤버가 됐을 때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내가 MC로서 처음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프로페셔널리즘. MC로서 처음에 프로페셔널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프로페셔널리즘.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리즘 가져라. 그리고 5번째인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할 때 RAA, 줄여서 R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추천하고, 레코멘데이션, 애널리스, 분석하고, 액션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쉬운데, 이해상충. 제가 그 영어로 바로 안 되는 건 한글로 일단 써볼게요. 밑에 한글이랑 영어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상충. 그러니까 내가 이해상충에 개인의 이익이냐 혹은 고객의 이익이냐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주체는 고객,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 고용주, 그 다음에 난 MC인데, 그런 이해상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MC는 이 3가지를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MC.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쉬워요. 이해상충은. 자, MC로서 이래요. MC.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이 있어요. 캐피탈 마켓.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의 그 기업들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떠한 식으로 조달할 거냐.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캐피탈 마켓이 특히 완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인티그리티 캐피탈 마켓. 이게 무슨 말이냐? 완결성이랑 완전성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등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이 여기 들어가고, 마켓 매니플레이션인 B번인데,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어떤 사람만 정보를 알거나 막 시장을 조작하거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안 되도록 너네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인티그리티. 이 시장이 캐피탈 마켓에 안전해야 된다. 안전성을 가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인티그리티 오브 캐피탈 마켓이 두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트리얼 non-public information 사용하면 안 되고 마켓 매니플레이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또 돈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게요. 돈을 주시는 분 두 분이세요. 네, 고용주도 주고, 고용주는 클라이언트 받아서 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시는 분들은 다 듀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duties to client, duties to employer. 네. 그래서 이게 고객에 대한 의무는 좀 많이 가져야겠죠? 5개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employer는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연관돼서 그냥 한 번 설명할게요. 듀티를 가지니까 결국에는 로열티를 가져야 돼요. 인플로이어도 우리가 로열티를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벌써 이게 7-20이라고 했죠.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CF의 협회. 협회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CF의 협회에서 당연히 너네가 돈을 내고 우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니까 6번째, MC로서 책임 가져라는 거죠. 첫 번째는 CFA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7가지.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까지 크게 이제 큰 관점에서는 이해를 하셨죠? 하나씩 그냥 제가 여러 번 할 거지만 일단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항상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네, 제가 여기 4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어디 공부하다가 내가 어느쯤에 알지 항상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4페이지를.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두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MC가 처음에 가져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프로페셔널리즘이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법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과 객관성. 앞으로 IO라고 할게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사람 호도하면 안 돼. misrepresentation이 C고, 그 다음에 불성실한 행동하면 안 된다. misconduct. 네. 법을 잘 알아야 된다. 프로페셔널이니까 법을 잘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독립성과 객관성. 특히 이런 거죠. 내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인데 보통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에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에 IB 부서가 있잖아요. IB 부서가 보통 이제 캐피탈 마켓에 발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거래를 해주는 부서인데,
이 부서 입장에서는 고객이 내 입장에서 애널리스트 내 입장에서는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IB인데 내 고객의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그거를 수수료를 받는 게 IB예요. 근데 같은 증권사 안에 그 회사를 분석해야 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애널리스트가 막 이제 프레셔를 하는 거죠. 그 증권 부서가 야 우리 고객 주식 많이 올라야 돼. 야, 빨리 좋게 써줘 레포트. 이러면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에도 애널리스트로서의 IO, 그건 R&D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R&D, 성실하게, 객관적으로.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 느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IO, R&D고 애널리스트로서. 그리고 미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미스 컨덕트는 불성실한 행위인데 여기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내가 신념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체포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환경 활동을 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런 거는 이게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로서 뭐 시장 주가 조절가에서 형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했을 때는 미스컨덕트에 해당을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신념을 통해서 그 어떤 전문가의 활동과 상관없이 뭐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환경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하면은 위반이 아니에요. 내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투자자로서 CFO로서 여러 투자 관련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다음 액션 같은 거를 트레이딩 같은 걸 해줄 텐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되냐? 열심히 봐야 된다. 대충 보지 마. 열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객과 소통 잘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C는 기록 보존 잘하자. 딱 봐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겠죠? 고객 소통은 쉬워요. 그냥 무슨 일 있을 때 무조건 알려줘. 그리고 평등하게 알려줘. 어떤 사람한테만 알려주지 말고 중요한 얘기 있으면 고객한테 바로바로 알려줘. 이게 주제예요. 레코드 리테이션은 그냥 기록 보관 잘하자. 끝이에요. 이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conflict of interest는 이해상충일 때는 이해상충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널리스트인데 나의 사촌이 어떤 내가 평가하는 커버하는 대상 회사의 임원이에요. 혹은 주주예요. 했을 때 이거를 거래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대신 어떻게 해라? 잘 디스클로즈 해라. 잘 알려줘. 안 알리면은 투자자들이 좀 오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해상충이 됐을 때는 첫 번째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어티 트랜잭션인데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할 때 누구 위주로 할 거냐.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프라이어티 트랜잭션은 로열티랑 이 로열티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우선순위예요. 결론은 뭐냐면 MC가 제일 늦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 그 다음에 고객.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보를 알았어요. 무조건 고객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부터 하면 무조건 위반이에요. 좋은 정보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거 분석을 했더니 알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먼저 막 주식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객 걸 막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고객 이익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고용주랑 나의 관계에서도 고용주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로열티이자 프라이어티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 커버가 된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항상 고객 우선주의, 고객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 그 다음에 MC.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상충에서 마지막은 그냥 추천 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 피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보험 상품을 같이 연계해서 소개를 해주면은 너한테 피를 줄게. 그 자체는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냐? 디스클로즈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디스클로즈 하면 돼요. 네. 이것도 계속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요. 그리고 캐피탈 마켓으로 들어가가지고 캐피탈 마켓 아까 뭐라고 했죠? 인티그리티. 완전성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완전성은
매터리얼한 non-public information에 대해서 여기서 옆에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액션 하면 위반이에요. 액션. 액션 하는 순간 위반이에요. 액션 안 하면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B는 시장 조작.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시장 조작하면 위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매수 매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 뭐 차명 계좌를 통해서 막 볼륨이나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시장 조작하면 캐피탈 마켓의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 가치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완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지고 로열티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어 딜링. 이거는 옆에다 쓰시면 고객 간 평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 간에 평등하게 너네가 페어하게 처리 딜 같은 거, 딜링 같은 거, 매수 매도 같은 거 했을 때 페어하게 해줘라. 고객 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정성 suitability. 이건 뭐냐면 어떤 고객의 건 좋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고객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투자해 대박이야 이거. 그래서 예전에 막 신풍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좋은 정보를 얻은 거예요. 가가지고 고객 만나는 고객마다 야 이거 투자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고객마다 상황이 틀리고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게 틀리고 나의 어떤 그 수익에 대한 리턴 목표가 다른데 다 같이 추천하면 그 고객에게 적합하게 추천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는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냐면 그 고객별 특성에 맞게 추천하고 분석하고 액션을 해줘야 된다. 그게 suitability.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D번은 깁스랑도 연관되어 있는데 PP. 그러니까 퍼포먼스. 내가 이게 자산운용이랑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퍼포먼스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할 거냐. 옆에다 그냥 깁스라고 써주면 돼요. 깁스. 깁스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깁스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그냥 고객 기밀 유지하자. 이런 건 쉽잖아요. 그렇죠? 고객 기밀 유지하자 너무 쉽잖아요. 네. 당연히 위반하면 고객 기밀을 막 알리고 다니면 위반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가지 그냥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정보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기부하고 이럴 정보가 있어가지고 A씨한테 가가지고 B씨가 예를 들어서 B씨가 이런 거예요. 아, 나 너무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A씨가 어떤 MC가 A씨한테 가가지고 야 B씨 기부하고 싶대. 야 빨리 걔한테 가봐. 이렇게 하면 위반인 거예요. 항상 고객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B씨한테 가서 야 A한테 나 너 기부하고 싶다는 거 얘기할 건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조건 동의 없이 고객 동의 없이 뭔가 정보를 유출하면 위반이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인플로이어. 인플로이어는 로열티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셔널 컴펜세이션인데 추가 약정 보상. 이건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인플로이어에 대한 듀티잖아요. 내가 하는 원래 고객과 계약돼 있던 뭐 어떤 보상이 아니라 다른 보상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뭐냐면 그 인플로이어한테 해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이익을 뺏는 거니까 뺏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옆에다가 퍼미션이라고 써요. 퍼미션. 이걸 하는 것 자체는 오케이인데 이거는 디스클로즈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인플로이어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이메일로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추가 약정 보상을 받을 때는. 네.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그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 그러니까 내가 관리 감독자의 위치로 있을 때 어떤 걸 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다른 거에서 위반이었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C는 그냥 다른 거 위반일 때, 다른 거 위반이면 내가 관리 감독 무조건 잘못한 거다.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
저는 이게 약간 전략 그 주제인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네, 몇 개 주제만 알면 쉬운데 첫 번째는 CFA 프로그램.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엔 치팅하는 거. 시험 가서 치팅하는 거 당연히 위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나와요. 나중에 예제로 나올 텐데 야 끝났습니다 하고 종쳤는데 펜을 들어서 나는 마킹을 했다. 당연히 위반이죠. 이런 게 나오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나올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블로그에 이제 카페에 올린 거예요. 어떤 카페에 가가지고 올린 거죠. 아 오늘 CFA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너무 어려웠어. 사실만 얘기하는 건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웠다 쉬웠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위반이 아닌데 아 나 이번에 AI에서 무슨 문제 나올 것 같았는데 왜 안 나왔어 라고 하면 위반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출하면 위반인데 그런 식으로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얘기하면 위반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참여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B번은 인용이에요. 인용. 내가 현재 스테이터스가 있을 거 아니야. 캔디데이일 수도 있고 MC일 수도 있고 혹은 MC가 됐다가 멤버가 됐는데 회비를 안 내면 그 다음 그 연도에는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막 했어요. 멤버인 척 했어요. CFA라고 달고 다녔어요. 그럼 다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규민 CFA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트롱 CFA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앞에다가 네, 나 너무 강력해. 나 정말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쓰면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정해져 있는 대로 표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위반이에요. CFA 레벨 2 예를 들어서 레벨 2를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고 다니는 거죠. 나 레벨 2야 이렇게 하면 위반이에요. 그냥 뭐 이규민 CFA 레벨 2 이렇게 하면 위반이에요. 네.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나는 어디에 가입한 캔디데이시다 이렇게 레벨 3 캔디데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례를 아시면 된다. 사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했더니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써봤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앞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업은 무조건 반복하거든요. 중요한 건 반복하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처음에 MC가 있고 그 MC가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법을 잘 알고 두 번째는 IO를 가시고 C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번째는 D는 미스컨덕트. 불성실한 행위하면 안 된다. 네, 전문가로서 불성실한 행위.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캐피탈 마켓. 캐피탈 마켓은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했죠. 그 시장에 대한 뭐예요?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 완전성을 가져야 된다. 완전성. 그래서 시장에 누구는 이익이 되고 누구는 불이익이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면 안 되고 모두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첫 번째가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이고 그거를 액션하면 위반이다. 아는 것까지 상관없는데 액션하면 위반이고 마켓 매니플레이션, 주가 조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 조작 같은 거. 네, 세 번째, duties to client. 돈을 주시는 분은 듀티다. 첫 번째, 로열티. 누가 가장 우선이라고요? 고객이 가장 우선이다. 어떤 걸 하든 간에. 네, B는 페어딜링. 고객 간에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C는 스러빌리티. 고객은 그들에 맞는 걸 RAA 하셔야 된다. 네, 추천하고 분석하고 액션 취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PP는 뭐라고 했죠?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은 깁스 유지하면 된다. 깁스를 잘 하면 된다. D는 컨피 잘 유지하자. 컨피. 그 다음에 네 번째, 듀티스 투 임플로이어. 로열티. 돈 주시는 분이니까 로열티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약정.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계약해서 네가 임플로이어 모르게 돈 받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퍼미션. 무조건 퍼미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 강화는 그냥 다른 거 다 위반이면 네가 관리 감독 못했잖아. 그래서 따로 외워줄 게 거의 없어요. 저거는. 다섯 번째, RAA 할 때. 투자에 대한 RAA를 할 때는 열심히 해. 그걸 앞으로 그냥 R&D라고 할게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여러 번 나오는 건데 RAA는 아예 안 보거나 파셜하게 보거나 베네핏 받고 하면 위반이에요. B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애널리스트인데 어떤 막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내가 내용을 몰라. 근데 그냥 옆에 전문가가 나한테 준 거야. 야, 이거 이렇대. 그래서 그거를 내 레포트에 혹은 내 고객한테 추천할 때 아예 안 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위반이에요. 나는 완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봐야 되는데 아예 안 보거나 일부분만 보거나 혹은 누구의 베네핏에 의해서 내가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운용사를 선정을 해 어떤 선택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돈을 줘서 운영을 하는 스폰서인데 자산 운용사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택의 과정에서 그 자산 운용사 중에 뭐 컨테스트 같은 걸 하거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컨테스트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 그래서 돈을 주겠대. 나 선택해주면 돈 주겠대. 그래서 베네핏 받고 하면 당연히 위반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 드릴 거지만 R&D나 IEO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예 안 보거나 파셜하게 보거나 베네핏을 받고 하면 위반이다. 항상 독립적으로 제대로 잘했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있으면 어떻게 하겠죠? 무조건 disclose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prior transaction은 누가 가장 우선이라고요? client, 그 다음에 employer,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우선순위 낮다. referral fee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진짜 너무 이거 좋아서 그런데요. 이 보험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증권사 창구에 있어요. 그래서 펀드 판매하다가 혹시 고객님 이거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 보험 상품 써보세요. 그래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이 추천을 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알고 있을 때랑 추천료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랑 느낌이 어떻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피를 받아요. 피를 받으면 당연히 이 사람 피 받으니까 과장해서 나한테 광고하겠냐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이런 거 추천해주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 피는 무조건 디스클로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사례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CFA 협회 MC로서의 책임 어떻게 알았죠? 첫 번째는 CFA 프로그램 참여할 때 아까 치팅하지 않거나 문제 유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인용할 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인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1강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좀 자세하게 기본 개념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아셔야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